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의 배트맨 리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피위의 대모험이 나왔고 88년 비틀주스, 89년 배트맨 1, 90년 가위손, 92년에 배트맨 리턴즈가 나왔어요. 92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 1위가 알라딘이었고 2위가 보디가드, 3위가 나홀로 집에 2, 4위가 원초적 본능, 5위가 리셀 웨폰 3, 6위가 배트맨 2였어요. 대단하죠 그래도? 근데 이게 6위가 배트맨 2인데 89년 배트맨은 박스오피스 순위가 1위였나? 2위였나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긴 하지만 대단한 거긴 하죠. 비교해보면 배트맨 2는 제작비가 8천만 달러였고 북미 수입 1억 6,283만 달러, 전세계 수입 2억 8,28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참고로 배트맨 1편은 제작비 3,500만 달러에 북미 수입 2억 5,118만 달러, 세계 수입 4억 1,138만 달러였어요. 전세계 흥행 2위를 했네요. 그래서 1편에 비해서 2편은 흥행 수입이 4억대 2억이니까 절반이죠.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작비를 2배 넘게 썼지만 흥행 순위나 수입이 1편에 비해 떨어졌다. 안타깝죠. 이로 인해 팀 버튼은 배트맨 3편을 제작하지 못하게 돼요. 워너브라더스에서 못하게 하죠. 조엘 슈마허 감독이 배트맨 3, 4편을 만들지만 혹평을 받았죠. 완전 망했죠. 그 이후로 배트맨 시리즈는 만들어지지 못해요, 한동안. 그래서 2편도 그 1편보다 실적은 못한데 어쨌든 흥행을 했잖아요. 수익도 어느 정도 거두었고, 만약에 워너브라더스에서 팀 버튼을 믿고 배트맨 3, 4편도 만들게 권한을 줬더라면 우리는 팀 버튼 특유의 스타일이 묻어난 또 다른 걸작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팀 버튼의 팬으로서, 배트맨의 팬으로서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역사에 만약에는 없겠지만 말이죠. 이 영화를, 배트맨 리턴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캐릭터 극이에요. 실상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축약해서 정의한다면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 버튼의 그 어느 작품의 어떤 댓글을 보더라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이 캐릭터가 살아있다, 캐릭터가 기억난다, 캐릭터가 강렬하다, 이런 등등의 캐릭터를 극찬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팀 버튼의 캐릭터 창조 역량만큼은 그 어떤 감독과 비교해도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위의 대모험에서는 피위가, 비틀주스에서는 비틀주스가, 배트맨 1편에서는 배트맨과 조커가, 가위손에서는 가위손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독특했죠. 단순히 독특하다 정도가 아니라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캐릭터였다. 완성도 높은 캐릭터였다. 팀 버튼은 매 영화마다 매력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도 지금까지 다뤘던 거장 감독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 같은 명감독과 비교해봐도 팀 버튼은 캐릭터에서만큼은 다른 감독들을 압도해냅니다. 정말 탁월한 지점인 거죠. 팀 버튼은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정확히 알아요. 참고로 각 감독별 탁월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엔 스토리 구성, 다른 말로 시간 전개, 사건의 재구성에 탁월해요. 쿠엔틴 타란티노는 스타일적 완성도, 색다른 스토리 라인이나 음악, 대사에 뛰어난 감독이었고, 리들리 스콧은 강렬한 미장센, PC적인 메시지에 특화된 감독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팀 버튼식 캐릭터 구축 방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작가나 감독 지망생 분들이 들으셔도 유익한 방송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 관련하여 읽었던 댓글 중에 가볍게 듣기 좋다 이런 문장을 누가 쓰신 적이 있어요. 어디선가?
그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의 포부자 목표는 가볍게가 아니에요. 무겁게예요. 이동진 평론가님, 김혜리 기자님과 비교해서 들어도 그 전문성, 그 깊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영화 채널을 만들 거예요. 이동진 평론가님은 2시간짜리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대본 없이 말하거든요. 그런 역량과 내공이 있죠. 누구나 인정하죠. 전문성 플러스 대중성을 갖췄죠. 탁월한 분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오로지 영화만 봐서는 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란 매체는 언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평론이라는 게 언어적인 역량을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언어는 말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영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이나 논문 같은 걸 많이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장담하건대 영화 평론가 중에서 영화만 보고 평론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드라마 평론가든 뭐 TV 평론가든 누가 그것만 보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영화 이론서나 작법서, 철학이나 영화사 관련 책을 탐독한 사람이 평론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만으로 영상을 설명해내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영화뿐 아니라 뭐 음악, 웹툰, 미술, 건축 모든 분야에서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깊이를 획득하기 위해선 이론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제가 앞으로도 매주 영화를 2편씩 평론에 해당하는 깊이로 분석을 할 건데, 동시에 영화 관련 이론서와 철학서들을 꾸준하게 읽어갈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그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 영화 평론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화라고 생각해요. 영화에 대해 뭐 친구들이나 뭐 토론하거나 영화 감성을 몇 번 적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영화를 내가 봐도 자기의 영화 평은 거기서 거기에요. 매번 비슷한 말만 반복하게 돼요, 사람이. 누구나 그럴 거야, 아마. 영화를 아무리 많이 봐도 질리도록 비슷한 말만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영화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색다른 영화평을 위해서는 색다른 세계관과 색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평론은 세계관 평론이며 가치관 평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철학을 배운다는 건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학습하는 게 철학이겠죠. 기독교만 믿던 사람이 불교와 이슬람교 같은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세계관만큼 세상을, 영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평이든 그 사람은 영화를 빌어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논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음악, 웹툰 등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매체에 절실히 필요한 건 그래서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이죠, 철학. 깊은 영화 평론이 깊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비단 영화뿐 아니라 여러 매체들, 창작 매체를 볼 때 단순히 이제 소비자의 시점으로 보지 않고 늘 창작자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요. 저의 꿈이 소설가이기도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창작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뭐 웹툰 작가, 소설가,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앞으로 제가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창작자로서 나만의 고유한 창작물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고 싶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 창작을 하려면 우선 뛰어난 창작물들을 레퍼런스로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창작자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단순히 소비자의 관점이나 휴식이나 유흥, 여가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창작물로부터 얻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웹툰을 봐도 내가 웹툰 작가고 웹툰을 그려야 돼. 어떤 것이라도 다른 웹툰에서 내가 얻어내야 돼. 하고 기를 쓰고 뭐 그림체, 대사, 컷과 컷 사이, 스토리와 흐름, 구도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보는 작가와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뭐 시간 때우려고 보는 그 일반인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건. 저는 이번에도 이 영화 배트맨을 보면서 먹었던 마음가짐이 나도 언젠가는 팀 버튼처럼 캐릭터가 살아있는 영화사에 길이 남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영화를 보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영화에서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강렬하게 각인이 되는가? 입니다. 이번 영화 배트맨 리턴즈의 메인 캐릭터 3총사가 있어요. 배트맨, 펭귄, 캐트우먼. 이 한 명씩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팀 버튼이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존재감이나 캐릭터성으로 볼 때 이 영화의 주인공은 펭귄과 캣우먼이에요. 배트맨은 보조나 들러리 수준이에요. 그걸 전개시키는 트리거 정도에 불과하죠.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를 본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조커를 극찬하는 걸 떠올려보면 됩니다. 영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영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을 알기 위해서예요. 사건. 영화, 드라마, 웹툰,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매체들은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이란 계열화예요. 계열화란 A 뒤에 B가 오고 B 뒤에 C가 오는 걸 의미합니다. A는 A만으로 의미가 발생되지 않아요. A와 B가 연결될 때 특유의 의미가 발생됩니다. A, B, C가 연결되는 것과 A, B, D가 연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 맥락으로 해석이 돼요. 이러한 요소들을 A란 요소, B란 요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계열화해서 의미를 생성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힘을 기르는데 영화만큼 좋은 매체는 없습니다. 2시간이나 짧은 시간 동안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감독의 의도대로 일어나죠. 영화는 사건들의 연속이고 사건과 사건을 계열하고 의미 부여하는 게 영화 평론이에요. 근데 이전 철학은 특징이 영원한 것, 고정불변한 것, 신적인 것, 이상적인 것을 다뤘어요. 한마디로 그 낡은 철학, 근데 이전의 철학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이었어요. 개념과 이론은 고정된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적인 것, 운동하는 것, 변하는 것, 이 철학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 개념화, 이론화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론의 특성상 사진을 찍는 것처럼 순간을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과학이나 수학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항들을 극히 단순화시켜야 되죠. 다른 요인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들은 과학의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운동, 즉 사건을 사유합니다. 들레즈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사건의 철학이기 때문이죠. 철학의 사건화. 우리는 보통 개념을 갖고 영화를, 즉 사건을 평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평론이라면 사건을 보고 영화를 보고 개념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해당 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평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론이 어렵습니다.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낡은 개념으로 어떤 영화를 정의해버리는 것은 게으른 접근법이라고 봐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인 예쁘다라는 말로 어떤 여성을 정의했다고 칠게요. 그 여성을 불쾌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죠. 왜 모든 여성은 예쁘다 혹은 못생겼다란 형용사 안에 갇혀야만 하냐 항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단순 묘사하는 것도 특정 단어를 갖고 손쉽게 정의해버리면 폭력이 되는데 복잡한 서사를 가진 영화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상화야말로 해당 영화에 대한 폭력이자 무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맞는 새로운 개념을 상상해내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개념으로 영화를 대상화하지 않는 거. 제가 늘 영화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되뇌이는 문장들입니다.
어떤 영화든 그 영화에 맞는 개념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영화 평론이란 그 개념을, 그 말을 찾아서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화 평론이 가장 좋은 평론이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죠. 감독이 의도한 바를 감독의 언어대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아니 감독도 차마 인지하지 못했던 그 영화 자체가 고유하게 드러내는 사건의 의미 맥락을 개념화하고 형성화해서 쉽게 설명하고 쉽게 설득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한 영화 평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영화 평론이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늘 실패하지만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업의 초점은 펭귄과 캐트우먼을, 그리고 배트맨을 팀 버튼이 캐릭터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가입니다. 학생의 자세로 모든 시퀀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효과를 따져볼게요. 영화의 시작입니다. 대저택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간호사와 하인이 문을 열고 뛰쳐나옵니다. 마치 뭔가를 끔찍한 것을 보고 도망가는 듯해요. 아빠는 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내 절규하며 NO라고 부르짖어요. 부모가 담배를 피우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철창 같은 곳에 갇힌 아기는 철창을 막 흔들어요. 철창 앞에 흰 고양이를 냉큼 안으로 끌어들이죠. 철창은 고양이 비명소리와 함께 덜컹거리다가 고요해집니다. 아기가 고양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부모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원샷으로 마셔버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표정을 굳힙니다. 그 부모는 눈 내리는 한밤중에 유모차를 끌고 어느 다리로 올라가 유모차를 물 아래로 쓰레기 투기하듯 몰래 던져버려요. 이 유모차는 유유히 지하 하수구로 흘러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지점의 묘사가 탁월하고 세련된 이유는 펭귄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관객들은 펭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만 감독은 일부러 감춥니다. 이 시퀀스에서 감독이 의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요. 펭귄은 끔찍하게 생겼다. 그의 부모들도 그를 버릴 정도로 끔찍하다. 이런 거죠. 만약 펭귄의 아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순간적 충격이 엄청났겠죠. 하지만 투박합니다. 관객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아기의 끔찍한 모습을 유추해내겠죠. 즉 보여주는 순간 형상이라는 특수성 속에 갇히기 마련이지만 보여주지 않고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포 영화가 진정 공포스러운 이유는 귀신이 튀어나왔을 그 순간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나오기 직전에 귀신의 모습을 각자의 방식대로 무한히 상상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죠. 영화에서 최대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직접 보여주지 않고 감춤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퀀스에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장면은 아기 펭귄이 흰 고양이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원래 아기의 이미지라는 게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흰 고양이를 날 것 그대로 잡아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름이 끼치죠?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펭귄이 상상이 되네요. 정말 탁월한 캐릭터 묘사입니다. 첫 시퀀스부터 팀 버튼은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사건으로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 영화는 캐릭터 구현의 교과서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명장면들이 넘쳐납니다. 하수구 끝에 다다른 유모차를 실제 그 펭귄들이 맞이해요. 펭귄맨이 펭귄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이내 씬이 바뀌어서 고담시의 전경이 비춰지고 고담시 33년 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펭귄이 34살 성인이 된 시점으로 점프한 거죠. 시내의 전경을 카메라가 훑고 지나가는데 신문팔이 아저씨가 외칩니다. 펭귄맨이 나타났다. 펭귄맨 특보요. 인간인가 신화인가. 그는 누구인가? 호해요. 흉측한 모습의 펭귄맨이 고담시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신문팔이의 대사는
마치 뉴스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웹툰, 드라마에서 전반적 상황 설명을 언론 보도로 해요. 언론 보도는 상황을 압축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해내기 딱 좋아요. 짧은 시간에.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수구 창살 너머로 펭귄의 손이 나타나요. 펭귄의 시점에서 그 행사를 바라보는 거죠. 이 시퀀스에서도 우리는 펭귄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무언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구나. 펭귄이 조만간 일을 벌이겠구나. 반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미숙한 초보 창작자라면 똑같은 시퀀스를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펭귄이 지하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삽입했겠죠. 일장 연설하는 장면 말이죠. 이런 장면 어디선가 많이 봤죠, 여러분도. 이런 장면을 팀 버튼은 일부러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장면을 넣을 것인가보다 중요한 건 어느 장면을 뺄 것인가예요. 소설가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죠. 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퇴고하는 순간부터라고 하죠. 퇴고란 무엇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렉이라고 적힌 빌딩 맨 위로 시퀀스가 이동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시기가 1992년인데 우리가 아는 애니 캐릭터 슈렉과는 무관해요. 그 이전에 개봉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슈렉이란 개그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는 추측할 수는 있겠죠. 어쩌면 배트맨 리턴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슈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다른 대중문화 콘텐츠가 종과 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잦아요. 이런 것도 영화 보는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겠죠. 고담 시장과 슈렉 사장은 사장실에서 회담을 벌이고 있어요. 비밀 회담이죠. 슈렉사의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사장이 시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서 셀리나는 어설픈 표정과 어설픈 동작으로 차를 따르고 있어요. 남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던 셀리나 이 비서는 갑자기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요. 모든 남자들이 그를 바라보죠. 셀리나는 긴장했는지 머뭇거리면서 말합니다. 그게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질문이죠. 말을 더듬거리는 그녀를 보다 못한 슈렉사 사장은 말합니다. 비서 카일 양인데 제가 좀 잘못 가르쳤군요. 그래도 장점이라면 커피를 잘 끓이죠. 모여있던 모든 남성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거를 반박도 못하고 셀리나 카일은 멋쩍은 듯 수줍게 웃어요. 셀리나는 후에 캣우먼이 돼요. 셀리나는 전형적인 페미니즘 지향적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묘사하는 셀리나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형성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고위층 남자들의 차를 따르는 하녀 같은 이미지에 억눌리고 차별받는 여성이죠. 용기 내 말 한마디 꺼내지만 더듬거리고 머뭇거리다 커피를 잘 끓인다고 비아냥 듣는 여성. 캣우먼은 당시 여성들의 억눌린 심정을 대변하는 페미니즘 여전사 같은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21세기 오늘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여성상 아닌가 싶어서 환호했어요. 어떻게 1992년에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시대착오적인 캐릭터가 비난받는 경우가 잦죠, 요즘. 근데 캣우먼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캐릭터다. 같은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캐릭터 캡틴 마블과 캣우먼을 대비해서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처음부터 캣우먼은 완벽한 여전사 이미지로, 즉 완성형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심인 셀리나가 캣우먼으로 극적 전환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펭귄이 하수구 속을 우산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림자로 살짝 나와요. 여기서도 관객들로 하여금 펭귄의 모습을 상상하게끔 만들죠. 시장과 사장은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으로 연설하러 내려갑니다. 맥스 슈렉 사장이 연설하려는데 연설 종이가 없다는 걸 뒤늦게 발견해요. 비서 셀리나는
자신이 연설문을 안 챙겨드린 걸 알고 얼른 챙겨가지고 빌딩을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덤벙대고 업무 처리에 미숙한 셀레나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묘사는 철저히 남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여비서의 이미지와 일치해요. 팀 버튼은 가부장성을 비판하기 위해 남성적 시각으로 셀리나를 묘사한 거죠. 이후의 변화가 더 극적으로 되기 위해서. 슈렉 사장이 연설하는데 길 저 너머에서 거대한 선물 박스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의아해하죠. 깜짝 파티라도 열릴 건가? 이 기대감도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서 펭귄의 수와 광대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총을 쏴대고 광장은 난리가 됩니다. 이때 경찰은 다급히 출동하며 배트맨에게 특유의 배트맨 로고 신호를 하늘로 쏴 보내죠. 배트맨은 배트카를 타고 광장에 진입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적들을 해치웁니다. 차 옆에 튀어나온 바를 이용해 적을 쓰러뜨린다든지 차 뒤쪽으로 나오는 엔진 불을 이용해서 적을 태운다든지 해서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액션씬은 히어로물을 보는 맛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전에 어디서도 보지 못한 방법으로 적들을 해치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관객들은 히어로가 악당을 이긴다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론이 히어로물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히어로물을 비롯한 액션 영화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액션씬 구성이 생명입니다. 액션 영화를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이자 기준은 얼마나 액션이 창의적인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트릭스와 제이슨 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잘 만든 액션 영화죠. 배트맨이 배트카에서 내렸는데 한 광대가 비서 셀리나를 잡아가지고 전기총으로 협박해요. 가까이 오면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거죠. 배트맨은 광대 있는 벽에다가 줄 달린 총을 발사합니다. 광대는 웃으며 빗나갔지 놀리는데 배트맨이 그 줄을 잡아당기자 벽이 뜯겨져 나오면서 광대가 푹 맞아가지고 푹 쓰러져요. 셀리나는 쓰러진 광대를 발로 걷어찹니다. 여기서 남자들에 대한 욱하는 심정이 느껴지죠. 셀리나는 배트맨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배트맨은 무심하게 가버립니다. 셀리나가 말하죠. 남자는 다 똑같아. 쓰러진 광대에게서 전기총을 챙깁니다. 이 총이 후반에 중요하게 쓰여요. 혼란 와중에 맥스 슈렉 사장은 골목길로 도망가다가 하수구에 빠집니다. 슈렉이 깨어보니 하수구에서 광대들이 회식을 하고 있어요. 남극에는 있을 법한 실제 펭귄들이 주변에 걸어다니고 있고요. 영화가 시작한 지 18분쯤에야 펭귄맨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예요. 펭귄맨이 맥스 슈렉 사장을 납치한 이유를 연설을 합니다.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대사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펭귄의 대사입니다. 말이 안 나올 거라 믿네만 사실 악몽 같을 거야. 집에 있는 편한 침대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네가 살아오는 동안 배출해온 발암물질에 네가 죽어가는 꿈이지. 비극적 아이러니지, 안 그래? 웃기는 얘기지만 맥스,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어. 둘 다 괴물이거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너는 존경받고 난 그렇지 못해. 네 비밀을 모두 알아. 네가 뭘 숨기든 나는 다 찾아낼 수 있어. 숨겨진 걸 찾아내는 재주가 있거든. 이제 좀 알겠어?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이렇게 질질 끌었겠나. 나에겐 다른 목적이 있거든. 나는 준비가 됐어. 여기서 너무 오래 숨어 살았어. 이제 바야흐로 세상에 나가려는데 네 도움이 필요해. 네 노하우와 네 재주가. 난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야. 나도 너처럼 저 위에서 태어났어. 나도 너처럼 존경받고 싶어. 인간답게 살고 싶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부모와 내 이름을 찾고 싶어. 고담시의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싶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맥스 슈렉이 답을 하죠. 그런데 내가 왜 도와야 하죠? 펭귄은 크리스 양말 같은 그 거대한 주머니에서 맥스가 버린 폐기물을 꺼내고 관련 서류를 꺼내서 보여줘요. 그래도 맥스가 동의하지 않자 동업자 프레드의 손을 꺼내죠. 맥스는 아마도 프레드를 죽여서 몰래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찾아낸 거죠. 펭귄은
맥스가 버린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맥스는 마지못해서 펭귄이 세상에 나오게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펭귄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에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편에 강렬했던 조커의 모습에 버금갈 정도의 비주얼입니다.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조커는 입이 쫙 찢어진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창백한 얼굴의 광대였다면 펭귄맨은 아주 작은 키에 뚱뚱하고 대머리에 하얀 얼굴에 매부리 코가 두드러집니다. 눈은 퀭하고 이빨은 다 썩은 듯이 보이고 흥분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 검은 침을 질질 흘려요. 게다가 펭귄맨을 연기한 데니 드비토의 연기력은 엄청나서 펭귄맨 그 자체 같습니다. 영화 역사상 이렇게 독특한 비주얼의 빌런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캐릭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팀버튼의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와 펭귄을 보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빌런의 캐릭터 디자인도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1990년대 팀버튼의 디자인은 그래픽 노블을 그대로 실사화한 것 같은 인상이에요. 지극히 만화적이고 인위적이며 환상적인 디자인이죠. 2000년대 들어서는 다크나이트의 조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더 현실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의 조커 호아킨 피닉스를 보면 완벽하게 현실적인 외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관객들은 점점 현실성을 추구하는 걸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초창기 히어로들은 만화적 세계에서 활약했다면 현대의 21세기 히어로들은 현실 세계에서 활약합니다. 만약 팀버튼의 조커와 펭귄을 2020년대 지금 그대로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객들은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캐릭터의 디자인적인 감을 익히고 갖추는 것, 또 창작자의 역량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잭 니콜슨의 조커는 미쳐버린 어릿광대이자 순수학 그 자체의 느낌이었어요. 1편의 조커는 보스에 대한 복수, 고담시의 혼란, 배트맨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조커의 동기나 욕망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죠. 그는 악당 그 자체예요. 반면에 펭귄맨은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연민이 진하게 느껴지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펭귄의 욕망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정당해요. 이 하수구에서 너무 오래 숨어 살았어.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 난 태어날 때부터 여기 있지 않았어. 나도 너처럼 저 위에서 태어났어. 나도 너처럼 존경받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 무엇보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고 부모와 내 이름을 찾고 싶어. 고담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싶어. 이 모든 대사들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펭귄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흉측하게 생긴 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펭귄이라고 부르고 피합니다. 펭귄은 우리 시대의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거린과 정신병자들을 대변합니다. 시대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은닉하고 탄압하는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요. 펭귄이 빌런으로 설정된 건 그런 의미에서 아이러니죠. 펭귄은 처음부터 빌런이, 즉 악당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모가 버렸고 서커스단에 들어갔고 펭귄들과 함께 하수구에서 살아왔으므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한의 노동을 견디며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으므로 생존했죠. 오직 동물만이 친구였고 오직 같은 서커스단의 소수의 식구들만이 자기를 위로해줬으므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인정 욕구, 지상에 대한 갈망과 한이 응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서 셀리나가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회의 서류를 깜빡 잊고 나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요. 서류 파일을 뒤지던 중 핵발전소 서류 중에 비밀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슈렉 사장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는데 셀리나는 자신이 그런 서류를 봤다고 어리석게도 또 순수하게도 다 고백해버려요. 발전소는 이름뿐이고 실상은 거대한 전기 저장소였고 전기를 만드는 대신 고담시에서 전기를 빼내 저장한다는 걸 알아버렸죠.
슈렉 사장이 가만히 듣더니 누가 또 알고 있냐 묻죠. 셀리나는 순진하게도 노바디, 아무도 모른다고 답해요. 슈렉은 셀리나를 보고 도둑고양이라고 말하는데 셀리나는 자신은 도둑고양이가 아니며 보좌관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내 보좌관이 아니라 자기는 여비서라고 말을 정정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그녀는 자기 자신이 비서가 아니라 보좌관이라 불리길 원한다는 거죠. 셀리나는 비밀은 지킨다고 말하지만 슈렉은 셀리나를 창문 밖으로 밀어 죽입니다. 셀리나는 고층 빌딩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요. 수많은 고양이들이 몰려들어 그녀를 둘러쌉니다. 그녀가 이제 갑자기 눈을 부르르 떨다가 눈을 떠요. 창백한 얼굴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셀리나는 우유를 질질 흘리며 마십니다. 자동 응답기에서 나오는 고담 향수를 쓰면 자동 응답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담 향수를 쓰면 직장에서 사랑받는 여성이 될 거예요. 흥분해서 그걸 내리쳐 부숴버리죠. 자신의 취향이었던 소파에 올려져 있던 귀여운 인형들도 분쇄해버립니다. 자신이 찍었던 과거의 예쁜 사진도 다 깨버리고 예쁜 장식물도 다 부숴버려요. 분홍색 벽면과 예쁜 옷들, 인형의 집을 새카만 스프레이로 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셀리나는 우리가 흔히 여성적이라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이전의 모든 과거들, 역사들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셀리나는 자신의 가죽 옷을 꺼내서 수선해서 캐도먼 복장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 안에 헬로 데어라고 써져 있던 자신 방에 이제 네온 사인이 있었는데 그 헬로의 O를 빼버리고 데어의 T를 빼서 헬 히어라고 바꿔버려요. 이곳은 지옥이란 뜻이죠. 여성들에게 남자들의 세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죠. 캐도먼 복장을 입은 셀리나는 이전에 소심하고 떨리던 목소리는 언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창밖의 고양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비야, 너희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구나. 캐도먼은 셀리나 안에 이미 있던, 잠들어 있던, 억눌려 있던 자아가 튀어나온 것에 불과해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캐릭터가 아니란 게 핵심이죠. 모든 여성 안에는 캣우먼이 있습니다. 단지 가부장제의 억압 때문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데올로기는 사회화란 이름으로 가정과 공교육, 미디어를 통해 모든 여성들을 어렸을 적부터 여성성에 맞게 여성화하여 길들여왔어요. 캐도먼은 남자 히어로 배트맨의 안티테제로서 여성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여성 히어로 캡틴 마블과 차이가 나는 지점은 당시 이 영화가 나왔던 시점이 1990년대라서 여성 히어로는 배트맨처럼 활약하지 못했고 어쩌면 빌런처럼 모든 남자들의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극이죠. 펭귄 못지않은 비극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의 여러 맥락 중 남성들을 미러링해서 남성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돌려주는 워마드의 방식은 캐두먼을 생각나게 해요.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이 미러링입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대화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안 되니까 강자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자기가 당했던 방식. 그래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캐두먼은 그래서 무조건 틀리다고, 나쁘다고 비난할 수만 없어요. 자, 여기까지 펭귄맨과 캐두먼의 등장과 의미와 상징을 봤습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영화의 러닝타임으로 33분 시점이에요. 총 이제 2시간 6분짜리니까 겨우 4분의 1 설명했습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한번. 고담 시장이 연설할 때 갑자기 광대가 나타나 시장의 아기를 뺏어서 하수구로 달아납니다. 펭귄은 그 아기를 들고 하수구 구멍에서 나타나죠. 펭귄에 연출된 자작극이에요. 자기가 뺏었다 자기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모든 이들이 이를 지켜봅니다. 펭귄은 인터뷰에서 부모를 찾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를 버린 이유가 자신의 생김새가 좀 달랐기 때문이냐며 자신의 펭귄처럼 붙어버린 기형적인 손가락을 카메라 화면에 일부러 내보입니다.
많은 이들의 연민과 동정을 유발하는 거죠. 저는 첫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하수도에서 살았죠.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브루스 웨인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알프레드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찾고 있나 봐요. 찾았으면 좋겠어요. 눈가가 촉촉해져서 말합니다. 배트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렸을 적 범죄자에게 부모를 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모든 순간에 펭귄은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 아까 이제 펭귄의 그 목적이 대사로 나왔었죠. 그 목적은 순수하고 정당하지만 그 방법이 야비하고 교활했습니다. 펭귄이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당한 목적을 정당한 방법으로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선한 척, 정의로운 척, 착한 척, 누구나 그런 척들을 하는데 실상 속으로는 남들이 안 볼 때는 온갖 음란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배트맨보다는 펭귄이 인간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모습을 더 잘 나타냅니다. 배트맨은 펭귄이 수상해서 과거 기록을 뒤져요. 근데 어렸을 적 펭귄은 서커스단에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기사를 찾아내요. 배트맨은 배트카를 타고 펭귄이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는 장소를 지나갑니다. 이후 펭귄은 자신의 부모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곳으로 가요. 부모가 죽은 거죠. 물론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은 공동묘지 바깥에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펭귄은 자신이 의도했든 안 했든 시장의 아이를 구출해준 순간부터 이미 유명인 공인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기사에 대서특필되죠. 그는 쇼맨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 관심과 사랑을 훔칩니다. 펭귄은 부모의 묘지를 참배하고 자신의 이름을 오스왈드 커블폿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펭귄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언론은 이를 다음날 펭귄맨 부모를 용서하다. 내 마음은 지극히 평화롭다. 손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엔 사랑이 넘친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고담의 밤거리를 걸어가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남자가 겁탈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캣우먼이 등장합니다. 캣우먼은 화려한 발차기와 손가락의 갈퀴로 남자의 얼굴을 긁어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겁탈당할 뻔한 여자는 고마워요.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캣우먼이 그 여자의 얼굴을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왜 당하고 살아? 라고 묻습니다. 배트맨 기다려? 난 캣우먼이야. 두고 봐. 라 말하고 백덤블링으로 사라져요. 이 장면, 여성의 주체적 대응을 촉구하는 장면인 거죠. 브루스 웨인과 슈렉 사장이 사장실에서 면담하는데 갑자기 안경 벗은 셀리나가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슈렉 사장은 자신이 죽였던 비서가 나타나자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봐요. 셀리나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젯밤이 말이죠. 브루스 웨인은 셀리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코트도 두고 갈 뻔해요. 셀리나는 브루스에게 전화해요 라고 말하고 브루스는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슈렉 사장은 셀리나 말을 믿으세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여자잖아.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네 엄마만 빼고 라고 답을 합니다. 슈렉은 셀리나를 보고 머리를 쓰는군. 만약 나를 협박하면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려야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렉 사장이 펭귄을 찾아가요. 슈렉은 죽은 생선을 펭귄에게 이렇게 흔들면서 펭귄 앞에서 흔들면서 유인을 해요. 펭귄은 킁킁거리면서 그 생선을 덥석 집어가지고 날것 통째로 생선을 씹어 먹어요. 1층으로 슈렉을 따라 내려가요. 펭귄은 진짜 펭귄처럼 생선을 날것으로 먹으며 살아왔던 거죠. 이 시퀀스는 보는 내내 생선 비린내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펭귄의 캐릭터를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는 없겠다. 명장면이다. 날 생선을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슈렉은 펭귄을 시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해 관련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모은 거죠. 전문가들을. 슈렉은 홍보 요원과 이미지 컨설턴트에게 펭귄을 소개합니다. 남자 직원은 펭귄에게 하수도 속에는 거울도 없나 봐요 라고 비아냥거려요. 펭귄은 그들과 같이 이제 깔깔깔 웃다가 다행히도 코는 달렸어 라고 말하고 이내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남자의 코를 물어 뜯어버려요. 남자는 코에서 피를 철철 흘려요. 이 장면도 압권이죠. 묘사가 대단하죠. 펭귄은 그들과 대화하는 내내,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내 인간관계에 서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해요. 말을 많이 안 해본 거죠. 슈렉 사장은 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펭귄을 설득하는데 펭귄은 시장에 관심도 없고 저 여자의 몸을 메우고 싶어 하고 노골적인 성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는 펭귄을 시장으로 만들려는 슈렉 사장과 펭귄의 동물성, 즉 야생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퀀스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의 욕망이 엇갈리는 듯 하지만 묘하게 교차하며 서로는 동업자가 됩니다. 펭귄은 시장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워해요. 그러다가 펭귄이 정치 따윈 관심 없다고 뒤로 빼려고 하자 슈렉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이 되면 언론과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고 여자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 부분에 끌린 펭귄은 그럼 시장 할게 라고 답합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페미니즘 여전사 캣우먼과 대립된다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장을 쫓아낼 작정으로 펭귄은 자신의 부하들을 풀어서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이때 배트맨이 등장해 그 부하들을 제압하죠. 한편 캣우먼은 백화점에 들어가요. 밤에 여자 마네킹들의 머리를 채찍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하나씩.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여성성을 채찍으로 통쾌하게 날려버리는 거죠. 이처럼 캣우먼의 모든 동작과 모든 대사들은 철저히 페미니즘적이에요. 액션 영화나 히어로 영화에서 이런 설정들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건 중요합니다. 잘 만든 액션은 그 캐릭터의 의도가 액션에 고스란히 묻어나게끔 디자인합니다. 못 만든 액션 영화는 마구잡이로 싸우는 데만 치중하죠. 의미도 없어요. 사람들은,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특히 영화는 모든 장면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배트맨 리턴즈의 캣우먼과 펭귄맨은 철저히 의도된 장면, 의도된 액션을 보여줘요. 이 영화가 명작으로 불리는 이유는, 걸작인 이유는 이처럼 액션씬 하나도 일관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캐릭터적인 의미. 백화점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캣우먼은 경찰관 두 명이 발견하죠. 경찰관들은 체포하기엔 너무 이쁘다고 실실거립니다. 캣우먼은 얼마짜리 권총이냐 물으며 채찍을 휘둘러 그 권총 잡은 손을 내리쳐요. 경찰관들은 살려줘요. 우린 겨우 300불 받아요. 라고 말하고 캣우먼은 월급이 아깝다 꺼져 라고 말하죠. 남자 경찰들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캣우먼은 백화점을 폭파시키죠. 백화점은 모든 여성들의 여성성을 장식하고 치장해줄 모든 물품의 진열장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을 왜 폭파시켰는지는 자명하죠. 분석할수록 이 영화는 모든 장면에서 할 말이 많아요. 한편 배트맨은 난장판을 둘러보다 펭귄을 대면합니다. 직면합니다. 펭귄은 시장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말하고 배트맨은 시장 좋아하네 라고 응수합니다. 배트맨은 무슨 훈계야? 라고 직접 묻고 펭귄은 솔직한 걸 원해? 가면 쓴 주제에 넌 절대 못 이겨 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캣우먼이 등장해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죠. 마침 백화점이 폭발됐고 캣우먼과 펭귄은 도망가요. 뿔뿔이. 캣우먼을 쫓던 배트맨은 캣우먼과 싸웁니다. 캣우먼은 배트맨에게 맞고 쓰러지자 말하죠. 이럴 수가. 난 여자야. 배트맨은 미안 난 이렇게 우물쭈물 다가가자 캣우먼이 반격해요. 배트맨은 추락해서 죽을 뻔하지만 캣우먼이 채찍으로 구해줍니다. 캣우먼은 난 여자란 말이야. 여자니까 깔보면 안 돼. 살면 힘든 거야. 나 역시도. 이렇게 말하는데 배트맨은 자신의 약물 무기를 던져서 캣우먼의 팔에 부상을 입혀요.
캣우먼이 지붕에서 추락하려는데 배트맨은 캣우먼을 구해줍니다. 캣우먼이 묻죠. 너는 도대체 누구지? 가면 뒤에 얼굴은? 캣우먼은 배트맨의 몸을 어루만지다 옆구리가 약한 걸 알고 손톱으로 찍어버려요. 배트맨은 캣우먼을 때려서 지상으로 추락하는데 다행히 트럭 모래 위에 떨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배트맨과 캣우먼이 서로를 죽일 뻔하기도 하고 서로를 구해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부상도 입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매력도 느끼고 서로 동등하게 1대1로 모든 걸 주고받는 모습이 미친 듯 싸우지만 미친 듯 사랑하는 연인 같기도 하죠.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이며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증오할 수도 연민할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 장면, 펭귄이 일장연설을 합니다. 고담시가 혼란스럽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시장은 어린애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자신이 시장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이때 감동받은 한 여성이 당신은 우리 우상이에요 하고 말하자 펭귄은 음흉함을 가득 푼 얼굴로 당신은 나의 우상이 될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펭귄은 자신의 로고 배지를 여성의 가슴에 이렇게 꾹 눌러 달아줘요. 펭귄은 계단을 오르면서 시장이란 것도 할만하군. 사람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침 2층에는 캣우먼이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캣우먼이 여긴 춥구나자 펭귄은 내가 덮여주지 라고 말하고 캣우먼은 발로 저지합니다. 캣우먼이 우린 공통점이 있지 라고 말해요. 배트맨이야. 그는 우리 장애물이야 라고 말하죠. 펭귄은 그녀가 말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둘의 욕망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남자는 여성을 성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맺어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고 여성은 그럼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캣우먼은 펭귄의 도움을 받아 배트맨을 없앨 계획으로 펭귄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펭귄이 캣우먼을 계속 무시하자 캣우먼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새장 속에 펭귄이 아끼는 새를 꺼내서 잡아 먹어버립니다. 펭귄은 침대 위의 고양이를 우선 칼로 찌르려고 해요. 근데 캣우먼은 새를 뱉어내 날아가게 하고 펭귄은 칼을 거둡니다. 이 장면도 기가 막히게 표현해낸 명장면이라고 봐요. 어쨌든 둘은 배트맨을 없애는데 동업하기로 잠정적 결의를 하죠. 캣우먼은 대화가 끝난 후 목욕 좀 할까? 라고 말하며 손을 혀로 핥고 머리를 비빕니다. 고양이처럼. 고양이스러운 행동인데 이 장면도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질문이 왜 하필 캣우먼일까요? 뭐 도그우먼이나 도브우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고양이로 페미니즘 여전사를 형상화해야만 했을까요? 강아지는 순종적이며 복정적이고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하지만 고양이는 독립적이며 주체적이고 어떤 인간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상징 동물은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그래서 더 적절해 보여요. 길 강아지는 어색한데 길 고양이는 익숙한 이유가 거리에서도 주체적으로 홀로 살아남을 만한 역량이 고양이에게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절대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양이는 페미니즘의 참 적절한 상징입니다. 펭귄맨의 경우 왜 펭귄이 상징 동물로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의 뒤뚱거리는 외양이 물론 펭귄을 닮긴 했습니다. 우리가 펭귄을 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동물원이에요. 펭귄은 남극이나 북극에 살아요. 억지로 인간들이 서식지에서 납치해서 도시로 끌고 온 게 펭귄이에요. 펭귄은 사람들에게 전시되고 관람되죠. 사람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펭귄을 바라봅니다. 때론 웃고 때론 놀리죠. 펭귄은 그의 신기하고 남다른 외양, 낯설고 기괴한 외모 때문에 구경거리가 됩니다. 어렸을 적 서커스단에서도 관객들에게 구경거리로 전시됐죠. 그래서 펭귄은 펭귄이란 동물로 상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둘의 상징은 적절했다. 탁월했다. 그 다음 장면. 브루스 웨인은 셀리나와 단둘이 집에서 만나서 대화합니다. 외롭지 않냐고 셀리나가 묻자 브루스는 혼자 사는 만큼
혼자 사는 여비서만큼요 라고 되물어요. 이에 셀리나는 자기가 여비서가 아니라 보좌관이라고 정정해줘요. 이러한 언어 교정, 즉 단어 교정은 남성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세계관이나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 그 잘못된 언어를 거쳐지는 것이 이른바 철학의 시작이자 철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들의 교정일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거죠. 이러한 교정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페미니즘적 사고를 우리가 훈련하고 깨달아가는 거죠. 셀리나는 여자친구 있냐고 묻고 브루스는 애인 말이냐고 되물어요. 브루스는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배트맨으로서의 자신과 브루스 웨인으로서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브루스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브루스와 셀리나는 키스를 합니다. 예전에 셀리나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셀리나는 자기가 먼저 달려들어서 키스를 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다 서로의 상처를 만지고 정체가 드러날까봐 이내 뒤로 빼고 말죠. 아까 싸우다가 배트맨은 옆구리를 맞고 셀리나, 캐트우먼은 팔에 그 산성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뒤로 뺍니다. 걸릴까봐. 이 와중에 뉴스에서 배트맨이 행사 도우미인 눈의 여왕을 납치한 것 아니냐는 인터뷰가 나와요. 펭귄의 계략으로 그 행사 도우미 여자가 없어졌고 배트맨의 부메랑만 탈의실에서 나온 거죠. 브루스 웨인은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셀리나도 캐트우먼에 대해서 급하게 현장으로 가죠. 배트맨은 납치된 여성을 발견해요. 이내 캣우먼에게 저지당합니다. 캣우먼은 여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가고 난간에 서 있던 여자를 펭귄이 밀쳐내가지고 여자가 떨어져 죽어요. 배트맨은 여자를 구하려 했지만 못 구하죠. 근데 이 장면을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배트맨만 본 거예요. 배트맨이 여자를 떨어뜨려서 죽였다. 누명을 쓴 거죠. 펭귄은 사라지고 때마침 도착한 경찰의 총에 배트맨이 맞고 아래로 떨어져요. 바닥에 누워있던 배트맨에게 캐트우먼이 접근하죠. 캐트우먼을 밀쳐내고 배트맨은 자신의 배트카로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 캐트우먼과 펭귄이 옥상에서 이제 만나는데 캐트우먼이 묻죠. 여자를 왜 죽였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라고 펭귄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펭귄은 또 말하죠. 뭘 망설여? 내 품에 안겨야지. 이렇게 말해요. 캐트우먼은 뭐 웃기네. 꼴만 봐도 구역질 나. 라고 답합니다. 펭귄은 아양 떨 때는 언제고 무슨 헛소리야 꺼져 라고 말하며 자신의 프로펠러 우산을 캐트우먼에게 꽂아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요. 펭귄은 잘 가라 아까운 것이라 말하죠. 캐트우먼은 가까스로 프로펠러를 벗고 어느 옥상에 있는 온실로 떨어집니다. 캐트우먼이 비명을 지르자 온실의 모든 유리가 깨져버려요. 이 시퀀스에서는 남성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떠올라요. 정말 진저리가 나죠. 역겹게 묘사가 됐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의 배트카로 돌아갔는데 배트카에 있는 배트맨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펭귄이 배트카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게끔 원거리 조정 장치를 펭귄 부하들이 달아놨어요. 배트맨은 배트카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갇혀가지고 질주하는 배트카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펭귄은 자신이 막 그걸 운전해요. 면허도 없으면서 도로의 모든 것을 밟고 이리저리 달리죠. 배트맨은 이 와중에 우여곡절 끝에 차 하단에 원격 조정 장치를 발견하고 손으로 떼서 차를 멈춥니다. 그 다음 장면이 펭귄이 모든 언론과 모든 고담 시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시장 연설을 해요. 방금 배트카에서 펭귄이 말했던 음성을 CD로 따냈던 배트맨은 주파수 교란으로 그걸 틀어버립니다. 펭귄이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고담의 바보들 모두 없애주마. 이 썩은 도시는 지옥이 되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 펭귄의 연설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야유하면서 토마토와 달걀을 던집니다. 당황한 펭귄은 우산총으로 사람들에게 무차별 사격하고 하수도로 달아나버려요. 경찰은 이를 뒤쫓지만 펭귄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애초부터 예정된 몰락이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슈렉 사장의 파티에
어른들이 초대되어 즐기는 동안에 펭귄은 집에 홀로 남은 아이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파티에서 만난 브루스와 셀리나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춤을 추다가 서로가 배트맨과 캣우먼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셀리나가 전 가면이 지겨워요 하자 브루스도 저도요 라고 말하고, 셀리나는 맥스 슈렉 사장을 죽이려고 파티에 왔다고 브루스에게 솔직하게 말하죠. 이때 갑자기 펭귄이 파티장 바닥에서 폭탄을 터뜨리며 등장해요. 슈렉 사장을 자신의 지 아지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창에 가둬버리죠. 창살에. 배트맨은 아이들을 태운 열차를 기습해서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펭귄맨은 펭귄들에게 폭탄을 달아요. 고담시를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죠. 펭귄들은 기계로 아마 생각을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펭귄맨의 명령대로 펭귄들은 고담 광장으로 다 몰려갑니다.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예상 사상자는 10만 명 정도예요. 펭귄들이 대거 고담 광장에 집결하고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발사 직전에 배트맨은 교란 신호를 보내서 펭귄들을 다시 지하 아지트로 돌려보냅니다. 펭귄은 열받아서 자신의 오리배를 타고 배트맨을 응징하러 나가요. 배트카와 오리배는 충돌해요, 정면으로. 펭귄과 마주한 배트맨은 발파 버튼을 갖고 있는데 펭귄을 위협하는데 펭귄이 그걸 뺏어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폭탄을 막 동물원에서 터뜨려버리는 거죠. 펭귄에게 박쥐들이 달려들어서 펭귄이 지하수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이 와중에 캣우먼은 달아나려는 슈렉 사장을 잡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배트맨은 슈렉 사장 앞에 나타나고 슈렉은 배트맨을 보고 생명의 은인이군, 자기 구해주러 온 줄 알죠. 근데 배트맨은 슈렉에게 닥쳐, 넌 감옥에 가야 해 라고 답합니다. 캣우먼은 천만에 이자에겐 법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죠. 배트맨은 캣우먼에게 왜 이러는 거야, 경찰에게 넘기고 함께 집에 가자 라고 설득합니다. 둘이 정체를 알고 있으니. 셀리나, 우린 똑같다고. 무서운 양면성이지 하면서 가면을 벗습니다. 배트맨이. 캣우먼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브루스, 당신의 성에서 동화처럼 영원히 살고 싶어. 이제 배트맨에게 다가가서 이제 있는데 배트맨이 얼굴을 어루만지니까 캣우먼이 갑자기 손톱으로 배트맨의 얼굴을 그으면서 하지만 그런 해피엔딩은 내게 안 어울려 하죠. 셀리나를 알아본 맥스 슈렉 사장은 셀리나 너는 해고야 라고 눈치 없이 말합니다. 브루스 웨인 왜 배트맨 행세를 하지? 라고 묻죠. 마침 권총을 챙겼던 슈렉은 셀리나를 총으로 쏩니다. 셀리나는 너, 펭귄맨, 배트맨 모두가 날 죽여도 목숨은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날 다 죽이려고 해도 목숨은 남았다 이런 거죠. 고양이의 목숨이 9개라는 설정 때문에 셀리나는 총을 여러 발 맞아도 죽지 않아요. 슈렉은 권총을 쏘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자 갸우뚱합니다. 셀리나는 2개의 목숨이 남았는데 하나는 내년 크리스마스에, 하나는 키스와 함께 드리지 하면서 아까 전기총을 입에 갖다 대며 슈렉에게 키스를 해요. 슈렉은 전기에 타서 죽어버려요. 캣우먼은 사라졌죠. 펭귄은 물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튀어나와가지고 검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 배트맨에게 다가갑니다. 펭귄은 우산을 뽑는데 우산이 여러 개 있거든요. 잘못 뽑아서 총이 아니라 아기 장난감 우산이 나와버려요. 젠장 잘못 뽑았군. 몸에서 열이 나네. 곧 죽여주마. 하지만 일단 얼음물 한 모금 먼저 마시고. 이런 말을 하며 펭귄은 땅바닥에 쓰러져 죽습니다. 어디에선가 펭귄들이 나타나서 펭귄맨을 부축해서 물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브루스 웨인이 밤거리에서 셀리나를 찾아요. 못 찾죠. 알프레드의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차 안에서 브루스는 검은 고양이를 안고 있어요. 브루스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가 평온하기를. 특히 여자들이. 차가 유유히 사라지고 카메라는 서서히 위로 올라가면서 한방 눈이 쏟아집니다. 배트맨 로고가 하늘에 비추고 캣우먼이 그 로고를 바라보며 영화는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배트맨 리턴즈였고요. 정말 여러모로 모든 장면들이 명장면이었던, 명대사가 많았던 정말 페미니즘적인 영화고
정말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영화였다. 이 영화는 진짜 별 5개를 주고 싶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다뤘던 그 가위선도 걸작이지만 이 영화도 걸작이네요. 팀 버튼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영화를 정말 잘 만듭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화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